공사장 철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작업복 입은 여자가 달려갔습니다.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이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던 시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쓰러진 시아버지를 트럭에 싣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년 전 그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재개발 공사장이었어요. 한낮의 태양 아래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콘크리트 타설 소리와 철근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자가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35 윤아진.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이고 작업복은 이미 흙투성이었죠.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 잠깐 쉬어요. 점심은 먹어야지. 현장 반장이 물병을 건넸지만 하진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다시 벽돌을 들어 올렸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반장 눈에 들어야 했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이 현장에 나올 수 있으려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진은 도시락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어요. 손목 통증을 버티게 해주는 진통제였죠. 물 한 모금에 약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사장 철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어디서 온 거야? 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철문 앞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양복은 며칠은 입은 듯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한쪽이 벗겨진 채였거든요. 인부 몇 명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죠. 그냥 놔둬.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하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벗고 철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쓰러진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시아버지, 진양그룹 회장 강태주였거든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휴대폰도 서류 가방도 보이지 않았죠. 하진은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진양그룹 경영권 분쟁, 차남 강준호 측의 이사회 장악, 회장 퇴진설. 재벌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진의 머릿속으로 10년 전 그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캐리어를 내던졌고 시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한마디만 내뱉었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때 하진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8주, 막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진을 밀어냈고 하진은 다시 입을 열 틈도 없이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남편 준혁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10년. 하진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아버지가 자신의 발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하진은 잠시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돌아서면 끝이었어요. 딱 10년 전 저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하면 되는 일이었죠. 눈보라 속에 내던져진 캐리어, 닫히던 철문, 등 뒤로 들리던 시어머니의 비웃음. 전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하진이 어깨를 흔들자 강태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죠. 119 불러. 저 양반 주머니 뒤져봐. 신분증 있겠지. 하진은 고개를 들어 반장을 받습니다. 반장님, 이 사람 병원 데려가야 해요. 지금 119 기다리면 되잖아. 숨도 가쁘고 의식도 자꾸 끊겨요.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돼요. 반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트럭 빼줄게. 뒤에 태워. 현장에 세워둔 1톤 트럭 짐칸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하진과 반장이 강태주를 부축해 태웠어요. 하진이 옆에 올라타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0분 거리. 하진은 쓰러진 시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 10년 전 그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밀어 젖혔을 때 하진의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강태주는 들것에 실려 안으로 사라졌죠. 하진은 응급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시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저녁에 보여줄게. 문자 끝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죠. 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응급실 안쪽에서 간호사가 나와 물었거든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했어요. 강태주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어요. 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응급실 입구 쪽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내렸어요. 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에게 캐리어를 던지던 그 여자. 시어머니 오명숙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오명숙은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날카로운 눈매, 꼿꼿한 자세,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까지. 달라진 건 얼굴에 깊어진 주름뿐이었습니다. 오명숙의 시선이 응급실 복도를 훑었어요. 그리고 작업복 차림의 하진과 눈이 마주쳤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명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명숙은 바로 칼을 뽑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 하진이 아니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랜 지인을 반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이네. 많이 힘들게 사는 모양이구나. 오명숙의 시선이 하진의 작업복을 훑었어요. 흙투성이 바지, 다른 안전화, 먼지 묻은 손. 그래도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한마디 한마디가 서늘했습니다. 대놓고 퍼붓는 욕보다 웃는 얼굴로 툭 던지는 말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에 오명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환자분 데려오신 분이세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오명숙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의사가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탈수와 폐렴 증세가 있고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시면서 계속 한 분을 찾으시는데요.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진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오명숙이 하진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번 절차부터 안내해 주세요. 의사가 응급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명숙이 따라 들어가기 전 옆에선 비서에게 낮게 말했어요. 저 여자 절대 안에 못 들어오게 해. 그리고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부른 이름이 자신이었다. 왜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왜 지금요? 10년 전 현관 앞에서 들었던 모욕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진은 20살에 강준혁을 만났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죠. 그런데 시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진이 같은 집안에선 우리 집 숟가락도 못 들어. 오명숙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했던 그 말을 하진은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준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이듬해 모든 게 무너졌어요. 준혁의 외도가 발각됐거든요. 상대는 그룹 계열사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오명숙이 일부러 곁에 붙여놓은 여자였죠. 하진이 따졌을 때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도 원한 건 아니야. 어머니가 이 결혼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진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하진은 짐을 쌌어요. 이혼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명숙이 먼저 움직였어요. 하진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고 시아버지 강태주 앞에서 소리쳤죠. 하진이 바람을 피웠어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오명숙이 꾸민 일이었어요. 며칠 전 오명숙은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평소에도 그런 심부름을 자주 시켰기 때문에 하진은 의심 없이 나갔어요. 프런트에서 목걸이를 받고 로비를 나서는데 낯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진이 돌아보니 스카프를 들고 있었어요. 아, 제 거 아닌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명숙이 짜놓은 판에서 그 사진은 미래 현장이 됐어요. 녹취록은 그 남자 목소리를 짜깁기 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변명할 기회도 해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하진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 눈보라 속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 준혁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온 건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하진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하진이 대학 다닐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진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출산 직후엔 구청에서 연결해준 한부모 가정 임시 거처에서 몇 달을 버텼어요. 그 뒤로는 반지하 원룸을 전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 설거지며 공장 포장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준혁이 그 여자와 재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없다더군요. 새 며느리는 오명숙이 원하던 권력과 집안은 가져다 줬지만
손자는 주지 못했죠. 그리고 몇 년 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해외로 도피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준혁이 어디 있는지 하진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어요. 시아버지를 데려다 줬으니 할 일은 끝난 거였죠. 응급실 문 앞에는 비서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오명숙의 지시대로 하진을 들여보내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발은 병원 밖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자꾸 응급실 문 앞에 붙들렸습니다. 하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공사장에 돌아가면 오늘 일당은 반토막 날 거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지금 하진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 나를 찾은 거지? 하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조금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100점 축하해, 우리 시우.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그 아이가 곧 진양가의 모든 비밀을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시우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하진은 방을 나왔어요. 식탁 위에 100점짜리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가 있었죠. 엄마 많이 피곤하지? 나 먼저 잘게. 내일 보여줄게. 하진은 시험지를 들어 올렸어요. 수학이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답안지 위로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죠. 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하진이 그 집을 떠나 선택한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의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환자분이 계속 한 분을 찾으시는데요. 하진이라는 분. 왜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왜 하필 지금 쓰러지면서까지 자신을 찾은 걸까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했습니다. 그 집안과는 끝났으니까요. 다음 날 하진은 여느 때처럼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어제 반나절을 빠졌으니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반장이 하진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제 그 사람 진양그룹 회장이었어?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 우리 현장 책임자한테 뭐라 하더라고. 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하진 씨 신원 조회를 했나 봐. 반장이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분간 하진 씨 출근은 어렵겠다고. 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도 몰라. 위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반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진 씨, 일 잘하는 거 나도 아는데.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진은 공사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이번 달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시우 학원비는 다음 주까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 2개, 계란 3알, 우유 반팩. 일주일은 버텨야 하는데 이걸로는 모자랐습니다. 하진은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삼켰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오늘 왜 일찍 왔어? 하진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우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하진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 당장 어디서 일해야 하지?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누군가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떠오른 얼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명숙이었어요. 내가 끼어들 자리 없으니까. 그 말이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하진의 생계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양그룹 비서실이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시아버지가 쓰러지면서까지 자신을 찾았는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명숙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진이 문을 열자 침대에 누운 강태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한 시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흰머리는 더 늘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위험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그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같은 거였어요. 하진아. 강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왔구나. 하진은 침대 옆에 섰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몇 번이나 말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그 밤 내가 잘못했다.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 그때 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걸.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명숙이 방에서 서류를 보게 됐다. 지우지 못한 원본 파일들이 남아있더라고. 강태주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내가 바보였다. 눈앞에 증거가 있으니까 의심 없이 믿었어.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널 찾으려고 했다. 사과하려고. 강태주가 천천히 손을 들어 하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하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늦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나 늦었어요. 그때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들어주셨어야 했어요. 강태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알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하겠나. 강태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묻겠다. 그의 눈이 다시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쫓겨나던 그 밤 강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임신 중이었냐?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는데요. 강태주의 다음 말이 하진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내 손자가 어딘가에 있는 거냐?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명숙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여긴 왜 들어와 있어?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하진이 막노동까지 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제야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됐다니요. 하진이 입을 여는 순간 10년 지켜온 아이의 평범한 일상도 끝날 수 있었습니다. 과연 하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뒷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오명숙의 눈빛이 병실 안을 훑었어요. 침대에 누운 강태주, 그리고 그 옆에 선아진. 상황을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왜 이 아이를 불러요? 오명숙이 강태주를 향해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하진의 등을 떠밀었어요. 하지만 하진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질문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 손자가 어딘가에 있는 거냐? 오명숙이 하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힐소리가 병실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끼어들지 말라고. 하진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불려온 거예요. 불러서? 누가 너를 불러? 오명숙이 비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끝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어? 그때 강태주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불렀어. 오명숙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진이를 찾았고 내가 오라고 했어. 강태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명숙.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10년 전 일 다 알게 됐어.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띄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당신이 조작한 증거들 전부 봤어. 강태주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진이는 바람 피운 적 없어. 당신이 꾸민 거야. 오명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10년도 지난 일을 지금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진은 숨이 막혔어요. 부정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그때 저 애를 내보낸 건 이 집을 위해서였어요.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 그게 이유가 돼? 강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은 게 집안을 위한 거야? 죄 없는 사람?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얘가 있었으면 준혁이가 제대로 된 집안과 연을 맺었겠어요? 사업이 지금처럼 됐겠어요? 오명숙의 시선이 하진을 향했어요. 결국 이 집은 문제없이 돌아갔잖아요. 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고시원에 살며 아이를 낳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게 하진의 10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없이 돌아갔다고요? 그만해, 명숙. 강태주가 말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 들으셔야 해요. 오명숙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 얘한테 미안해하는 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강태주의 눈이 하진을 향했습니다. 하진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 오명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내 질문 대답해 줄 수 있겠니? 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100점 시험지, 엄마 많이 피곤하지? 라고 쓴 메모. 이 순간 대답하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시우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그걸 물어보시려고요? 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명숙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묻겠다는 거예요? 강태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하진이가 쫓겨날 때 임신 중이었어. 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 손자가 있을지도 몰라.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하진을 향했어요. 그 눈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시우의 이름이 저 집안 욕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10년 지켜온 아이의 평범한 일상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어요. 대답해. 하진은 오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네.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 낳았습니다.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오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애가 진짜 이 집 핏줄이야? 하진은 피식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비웃음이었습니다. 10년을 혼자 키웠는데 증거가 필요해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 보면 알아요. 누구 핏줄인지. 오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로 그때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우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학교 끝났는데 집에 없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핸드폰을 향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금 전화 온 애가 그 애지? 하진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해? 시우야, 엄마 지금 좀 바빠. 조금만 기다려. 하진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알았어. 근데 배고파. 냉장고에 볶음밥 있어. 데워 먹어. 엄마 금방 갈게. 전화를 끊는 순간 오명숙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야?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성이 뭐야, 강씨야? 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요, 윤씨예요. 오명숙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뭐? 제 성 따랐어요. 아빠 이름도 못 올린 아이였으니까요. 하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없이 제가 혼자 키웠어요.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저 여자 집 주소 알아내. 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손자일 수도 있다며 확인해야지.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확인은 해야지, DNA로. 그 눈빛은 손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대긴 누가 손대? 오명숙이 웃었어요. 그냥 확인하려는 거야. 진짜 이 집 핏줄인지. 그의 얼굴 보면 알아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 핏줄인지 상관없어? 오명숙의 눈이 번쩍였어요. 진양그룹 회장의 손자가 상관없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준혁의 재혼 가정엔 아이가 없었어요. 오명숙에게 손자가 없다는 건 늘 한이었죠. 시우가 인정되면 저 여자는 아이를 빼앗으려 들 거였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고 손자만 갖겠다고요. 하진이 10년간 입을 다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애한테 접근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하진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10년 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오명숙이 피식 웃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나르는 주제에.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내 손자가 맞다면 내가 데려다 키울 거야. 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진양가 손자를 그런 데서 크게 둘 수는 없잖아.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교육, 넌 못 해주잖아. 그 애는 제 아들이에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넌 불리해. 재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오명숙이 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친권 소송 들어가면 넌 못 이겨.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오명숙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강태주가 몸을 일으켰어요. 명숙, 그만해. 당신은 좀 누워 계세요. 못 누워. 강태주가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그 아이는 하진이가 키운 거야. 10년 동안. 그래서요? 그 아이 엄마는 하진이야. 당신이 아니라. 강태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 빼앗으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명숙이 비웃었어요.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밀려난 사람이. 방법은 있어. 강태주의 눈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명숙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 애 내가 데려올 거예요. 오명숙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우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10년 동안 혼자 키운 세상에서 전부인 아이를요. 강태주가 낮게 말했어요. 하진아, 걱정하지 마. 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강태주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 내 곁에 있게 해줄게. 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뒤 오명숙이 움직였습니다. 하진이 일하는 카페 앞에 검은 세단이 멈췄어요. 오명숙이 내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하진은 앞치마를 벗지 않았어요. 할 얘기 없어요. 있어. 오명숙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우 말이야. 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준혁이 아이 맞더라. 오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 손자야.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러 왔어. 오명숙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5억이야. 이거 받고 아이는 나한테 넘겨.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넌 돈 받고 새 출발해. 아이는 내가 키울게. 하진은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쳤어요? 안 받겠다는 거야? 오명숙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오명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건 10년 전 그 사진이었어요. 조작된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하진. 이거 기억나? 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왜? 아직 가지고 있어. 오명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걸 퍼뜨릴 거야. 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우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라고. 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가 바람 피워서 널 낳았대 하고. 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시우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럼 받아. 오명숙이 바닥에 봉투를 가리켰어요. 5억 받고 조용히 빠져. 하진은 오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요. 뭐? 그 사진 조작된 거잖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거짓말을 퍼뜨려도.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안 해요. 하진이 봉투를 오명숙 앞으로 밀어냈어요. 시우는 제 아들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한테 줄 생각 없어요. 오명숙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송장 기다려. 그리고 그 사진이랑 녹취록 내일부터 퍼진다. 카페 일이 끝난 후 하진은 바로 강태주를 찾아갔어요. 회장님 도와주세요. 강태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시우를 데려가려고 해요. 소송하겠다고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사진이랑 녹취록 아직 가지고 있대요. 뭐? 시우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라고 퍼뜨리겠다고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혼자서는 못 이겨요. 강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내가 막을게. 어떻게요? 회장님도 지금 힘이. 회사에서는 밀려났어. 강태주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 이름은 아직 남아있어. 강태주가 하진을 돌아봤습니다. 기자들한테 전부 말할 거야. 10년 전 일 명숙이가 한 짓 전부. 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회장님도 상관없어. 강태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또 내가 당하게 둘 수는 없어. 강태주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금 바로 기자들한테 연락할게. 내일 아침에 회견 연다. 내일이요? 명숙이가 퍼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해. 강태주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조작된 거라는 걸 내가 먼저 밝히면 그 사진은 아무 힘도 없어. 그날 밤 하진은 시우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강태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양그룹 전 회장의 긴급 회견이라는 소식에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오명숙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견은 시작된 뒤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강태주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 10년 전 제 며느리 윤아진 씨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조작된 사진 원본과 녹취록, 편집 파일이 떴습니다. 이 모든 건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제 아내 오명숙이 꾸민 일이었어요.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태주가 하진을 바라봤어요. 제 장남의 아들 시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오늘 손자 시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강태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시우의 양육권은 어머니 윤아진 씨에게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명숙이 회견장 뒤에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강태주가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못한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강태주가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윤아진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회견이 끝난 뒤 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시우가 뛰어왔어요. 하진은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시우야. 엄마, 울어. 시우가 하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안 울어, 안 울어. 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강태주가 서 있었어요. 찾아와도 되겠니?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주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우야.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야. 10년을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시우가 하진을 올려다봤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다시 강태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태주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을 잡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하진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혼자 울고 버티며 그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빼앗긴 건 자리였지만 끝내 지켜낸 건 아이였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마침내 한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10년은 길었지만 하진이 버텨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형님,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동서는 미국 유학파 시댁 회사가 직접 모셔온 스카우트 이사였습니다. 반면 그녀는 고아원 출신 고졸 27년째 집안과 회사의 뒷일을 도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였지만 한 사람은 늘 앞에 섰고 한 사람은 늘 뒤에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졸이면 어때요? 이 회사 살린 게 저예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그녀가 왜 처음 입을 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세월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훈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워지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소희, 49. 시댁 회사에서 27년째 일해온 장남 며느리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족한 것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모든 것을 가진 여자의 새벽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소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남편 준혁은 어젯밤 회식이 늦어 작은 방에서 잤거든요.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2살부터 반복된 새벽이었어요. 집안 어른들 모이는 날 새벽, 부엌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차가운 빛이 넓은 주방을 비쳤습니다. 대리석 조리대, 최신형 오븐, 수입 냉장고. 다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 전거리, 탕거리. 전날 혼자 다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시어머니 윤 여사는 큰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고, 동서지연은 형님이 워낙 잘하시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아니었어요. 당신들은 손 안 대도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장 위 작은 그릇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금이 간 밥그릇이었습니다. 22살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건네준 그릇이었어요. 우리 집안 밥그릇이야. 이걸로 내 밥 먹어. 그때는 그 말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27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건 내 자리는 여기까지라는 선 긋기였다는 걸요. 소희는 그 그릇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금 사이로 손가락이 스쳤어요. 22살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래. 학력이 좀. 그래도 얼굴은 예쁘니까. 결혼 전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요. 그때 돌아갔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소희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은 18배 나와야 했고 친척은 없었고 준혁은 그때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소희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이기 소리, 가벼운 슬리퍼 소리. 동서지연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슬랙스, 은은한 향수 냄새. 새벽부터 전을 부친 소희와는 달랐죠. 소희의 앞치마에는 기름이 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세요. 지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자기 것만요. 소희에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연이었어요. 말은 늘 예의 바르지만 행동은 늘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은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대접받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다 됐고 탕은 11시쯤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소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형님이세요.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서. 잘 모른다. 그 말 7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7년 전 시동생 준수와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 시댁 회사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스카우트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 말을 소희 앞에서 했어요. 이 집을 처음부터 지켜온 소희 앞에서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가 자리를 배치했어요. 지연이는 준수 옆에, 아이들은 앞에. 소희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밀렸습니다. 찰칵. 나중에 거실 액자에 걸린 그 사진을 봤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반쯤 잘려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번에 해외 바이어 건은 어떻게 됐어?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계약서 사인해요. 3년 장기 계약이에요.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우리가 지연이 모셔온 게 정말 잘한 일이야.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준혁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쭉 그랬습니다. 어머니 눈치, 동생 눈치, 회사 눈치. 준혁은 늘 눈치만 봤어요. 소희를 지켜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형님. 소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일 거래처 정산 서류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형님이 저보다 훨씬 잘 보시잖아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회의실에는 앉히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소희는 시집 오던 해부터 이 회사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격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회의에는 한 번도 불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자리에는 늘 지연이 앉았습니다. 소희는 항상 뒤에서 숫자만 맞췄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 둘게요. 소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만족한 듯 웃으며 돌아갔어요. 밤 11시 소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정리할 서류를 미리 펼쳐놓고 있었어요. 장부, 계약서, 세금 계산서. 손때가 묻을 만큼 다뤄온 것들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계약서와 올해 계약서. 수수료 항목이 미세하게 달랐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매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소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저장했어요. 폴더 이름이 스쳤습니다. 2019년 6월부터 현재. 지연이 회사에 들어온 달부터였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파일이 수백 개 있었어요. 소희는 3년 동안 모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무서웠거든요. 고아원 출신이 돈 탐냈다. 그 말 한마디가 27년을 다 지워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소희는 파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속에 소희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족 사진에서도 반쯤 잘려나가는 사람.
회의실에는 한 번도 불리지 않는 사람. 소희는 금이 간 밥그릇을 떠올렸습니다. 22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디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그런데 마음 하나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숫자가 알아.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지연이 이 회사에서 한 모든 일의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희는 컴퓨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은 정리. 그 안에 파일을 하나씩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을 지나는데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이 보였어요. 아침에 지연이 마시고 간 컵이었습니다. 치우지 않았더라고요. 당연히 소희가 치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소희는 그 잔을 들어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놓기만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설거지를 안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게요. 소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49의 얼굴. 주름이 생겼고 눈가가 처졌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얼굴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소희. 소희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준혁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아니, 달라질 거야. 소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소희는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같은 새벽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소희는 일어나면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있던 전산세무 1급 자격증, 내부회계관리사 자격증, 독학으로 딴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시댁 식구 중에는요. 소희는 그 자격증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뒤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댁 회사가 40주년을 맞았어요. 거래처 대표들, 은행 관계자들, 임원들 다 모이는 자리였죠. 소희는 행사장 뒤편에서 다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2살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단상 위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올해 저희는 미국, 일본, 독일 3곳에서 신규 바이어를 유치했습니다. 지연은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보리색 재킷,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가 맨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 앉은 남편 준혁도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는 빈 접시를 들고 행사장 뒤편 준비실로 향했어요. 박수 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창립 기념일만큼은 가족끼리도 따로 식사하는 집이었거든요. 소희야, 너는 정리 좀 하고 와라. 윤 여사는 그 말을 너무 당연하게 했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혁과 준수, 지연을 챙기며 먼저 내려갔어요. 소희는 행사장 뒤편에 남아 접시와 명패,
정산 영수증을 한 대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가 맡기지 않았는데도 늘 마지막 정리는 소희 몫이었어요. 가족들이 탄 차가 먼저 출발한 뒤에야 소희는 혼자 불 꺼진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무대 위에 지연이 쓴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그 글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프로젝터를 껐어요.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 준혁이었어요. 식사 끝나고 이 차가 늦어. 소희는 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소희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웃고 있었겠죠. 소희만 빠진 자리에서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만 먼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자리 좋았어요? 소희가 물었어요. 응, 뭐. 재수 씨가 분위기 잘 띄우더라. 나머지 식구들은 3차 갔어. 준혁은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소희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어요. 복사기 옆 작은 책상. 거기가 소희의 27년이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있었어요. 지연이 주재하는 바이어 후속 미팅이었습니다. 소희는 회의실 문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번 건 진짜 지연 이사님 덕분이에요. 역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다르시다니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뒤에서 고생한 분들도 많았죠. 겸손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도 소희 이름은 없었습니다. 바이어를 데려오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건 지연 몫이었어요. 그 뒤에 남는 숫자와 서류, 정산과 장부는 늘 소희 몫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앞에 선 사람만 기억했습니다. 소희는 그냥 지나쳤어요. 점심시간 지연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지연이 난간에 기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계속했습니다. 어제 행사 때 신규 바이어 쪽 김 상무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형님이 다과 정리하시는 거 보시고 저분이 누구냐고 물으셨대요. 소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장남 며느리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제가 나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냥 형님이 불편하실까 봐요. 지연이 난간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래처분들 앞에선 아무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소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이 바이어 자리에 같이 계시면 저도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지연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형님,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소희의 귀에만 모든 소리가 사라진 거였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불편한 자리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소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은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7년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7년.
그 말이 소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희는 27년을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장부를 맞추고 세금 신고를 하고 거래처 정산을 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연의 7년이 소희의 27년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가족에서, 이 세상에서 소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동서. 그게 전부였어요.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더 나올 줄 알았던 거겠죠. 하지만 소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발소리만 울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소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폴더를 열었어요. 2019년 6월부터 현재 파일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3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수수료 이상 내역, 페이퍼 컴퍼니 흔적, 계약서 수정 이력. 지연이 이 회사에서 한 일의 모든 것이 거기 있었어요. 소희는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했어요. 최종 정리.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연도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희 책상 앞을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형님, 오늘 말씀드린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동서.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소희를 봤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소희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소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소희는 USB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복사했어요. 복사가 완료되자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어요. 일어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중얼거렸어요. 동서님 7년이 제 27년보다 값지다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두고 보죠. 소희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소희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소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 말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아팠어요. 27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게 올라왔습니다. 이건 분노였어요. 조용하고 단단하고 차가운 분노. 소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년이 들어 있었어요. 소희가 아무 말 않고 모아온 3년. 지연이 이 회사에서 진짜로 한 일의 증거. 소희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가방을 내려놓자 준혁이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네. 오늘도 늦었네. 그 말에 소희는 잠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소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손이 멈췄어요. 문 한쪽에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2살의 소희와 25의 준혁. 결혼식 날 준혁은 분명 소희를 보고 웃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소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소희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차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물 한 잔만 따라 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준혁은 끝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소희 얼굴이 굳어 있는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아무것도요. 소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자격증이 먼저 보였어요. 전산세무 1급, 내부회계관리사. 그 옆에 오늘 가져온 USB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격증과 증거. 27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한자리에 놓였어요. 소희는 서랍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옥상에서 들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고졸이라는 게 감추려 해도 어딘가에서 티가 나거든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상처로만 남지 않았어요.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말이 되었거든요. 소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동서.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야. 불을 끄고 누운 소희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은 전과 달랐어요. 끝을 향해 가는 새벽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회사의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시댁회사가 40년 만에 처음 받는 대대적인 세무조사였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소희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 범위가 최근 5년치 거래 내역입니다. 외부 회계사의 목소리였어요. 특히 해외 바이어 관련 수수료 계정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바이어 쪽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 취합부터 조사관 응대까지 제가 맡을게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지연이가 맡아줘. 우리가 지연이 데려온 게 이럴 때 빛이 나네. 소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5년치 거래 내역. 그건 소희가 정리한 장부였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맞춘 숫자들,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정산표. 그런데 대응은 지연이 한다고 했어요. 소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소희를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하 1층 자료실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쌓인 곳,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곳.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조사 항목 중에 형님 담당 계정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소희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가 검토해봤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요. 지연의 눈이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형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소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담당한 계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세무조사에서 뭐 하나 걸리면 다 엮이는 거. 그 말의 의미를 소희는 알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형님 탓으로 돌리겠다. 지연은 이미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가 소희였어요.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거실에 윤 여사, 준혁, 준수,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검토해 보니까 내부 거래 계정 쪽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대. 준수의 목소리였어요. 그거 형수님 담당 아니야? 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너 여기 와봐. 소희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담당한 거래 내역에서 문제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윤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희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담당한 계정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연이가 검토했는데 이상하다잖아.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상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소희는 알았습니다. 소희는 남편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기다렸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됐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27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하지만 준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가 말했어요. 일단 지연이가 다시 검토해봐. 문제 있으면 정리하고. 네, 어머님.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27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 집을 지켰어요. 회사 장부를 한 번도 틀린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변호도 없이 의심받았어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 편이었어요. 이 집에서 소희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소희는 침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자야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돌아봤어요. 나 27년 동안 이 집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밥했고, 시장 봤고, 손님 치렀고, 장부 한 번 안 틀렸어요. 소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27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한 번도 내 편을 든 적이 없어요? 준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거실에서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소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해. 그게 이유예요? 어머니 눈치, 동생 눈치, 회사 눈치. 소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당신은 평생 눈치만 봤어요. 나 빼고 다.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일어섰어요. 이제 나는 결정해야 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결정해?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을 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소희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세무조사 대응한다고 지연이 공유한 폴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보는 문서가 튀어나왔거든요. 지연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지연 대학 동기 이름으로 된 법인. 거기로 수수료가 우회해서 흘러간 흔적이었어요. 소희는 그 문서를 확대했습니다. 결제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준숙. 시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멈췄어요. 준수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같이였을 수도 있어요.
소희는 한참을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장했어요. USB에 복사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자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격증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전산세무 1급, 내부회계관리사, 그리고 USB. 소희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다 모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건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 오래도 버텼죠. 이름 없이 산다는 건 사람 마음이 먼저 닳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희 씨는 끝내 숫자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이제는 숨겨온 사람이 아니라 드러날 사람이 되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봐 주세요. 세무조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회의실에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5년치 장부와 계약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윤 여사, 준혁, 준수, 지연이 한쪽에 앉았어요. 외부 회계사도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대표 강 대표도 자리에 있었어요. 해외 거래 흐름 확인을 위해 조사관 측이 참고인으로 요청한 자리였습니다. 소희는 회의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소희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지연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조사관님, 요청하신 자료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표, 거래 흐름도, 수수료 내역. 지연은 역시 이런 건 잘했어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여사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지연이 멈췄습니다. 이 수수료 계정 흐름이 법인 장부 원본이랑 맞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2021년 3분기 수수료 항목, 원본 장부에는 다른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건 정리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차요? 조사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실무장부 원본과 보조 파일 누가 관리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외부 회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료 흐름은 이소희 씨가 제일 정확히 압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희에게 쏠렸습니다. 소희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윤 여사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가요?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실무장부 원본은 처음부터 이소희 씨가 관리해왔습니다. 조사관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소희 씨,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소희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조사관님,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희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이 떴습니다. 소희가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5년치 대조 자료, 대학 동기명의 법인으로 빠져나간 계좌 흐름, 계약서마다 숨겨진 수수료 항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수 도장이 찍힌 결제 문서. 소희는 감정 없이 숫자만으로 설명했어요. 2019년 6월부터 수수료 항목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거래처로 가야 할 금액 중 일부가 이 법인으로 우회했어요. 이 법인은 지연 이사님 대학 동기 명의입니다. 그리고 이 결제 문서에는 박준수 이사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소희야, 이게 무슨 자료야? 그리고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말이니?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 여사가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준수야, 저 도장은 뭐야?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사관이 자료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 원본 대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본 파일 모두 여기 있습니다. 소희가 USB를 건넸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관님, 저 자료는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형님이 임의로 만든 거라고요. 소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임의로요? 제가 이 회사 키웠잖아요. 바이어 유치하고 해외 시장 열고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지연이 소희에게 다가왔어요. 형님이 뭘 안다고 이래요. 형님은 그냥 뒤에서 숫자나 맞추던 사람이잖아요. 소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도 제가 회사를 위해 한 일은 다 보셨잖아요. 지연이 소희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당신이 뭔데, 고아 주제에. 그 순간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지연을 막아섰습니다. 재수 씨, 그만해요. 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27년 동안 한 번도 서지 않았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멈칫했어요. 윤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대표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가 27년 동안 안 무너진 건 저 사람 덕분입니다. 강 대표가 소희를 가리켰어요. 저는 27년 동안 이소의 씨랑 일해왔어요. 새벽에 전화해도 받고 정산 한 번 틀린 적 없고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바이어 데려오는 건 박수받기 쉽죠. 근데 그 뒤에 숫자 맞추고 장부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여사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졸이면 어때요? 모두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 회사 살린 게 저예요. 회의실에 소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그 말이 드디어 터져 나왔어요. 조사관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자료 기반으로 추가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지연 이사님, 박준수 이사님은 별도로 소환 통보 나갈 겁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서지 못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지켰습니다. 조사 이후 한동안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어요. 바이어 유치 능력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가 더 드러났습니다. 내부 인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지연의 학력란에는 미국 MBA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규 MBA가 아니었어요. 1년짜리 단기 수료 과정이었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는 지연이 직접 작성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국 MBA 출신 며느리. 그 포장도 지연이 스스로 부풀린 거였어요.
준수는 처음엔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이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거든요. 하지만 계좌 흐름 자료 앞에서 그 말도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던 날 준수는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로요. 윤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포장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윤 여사가 소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희야.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몰랐어.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안하다. 소희는 한참을 윤 여사를 바라봤어요. 27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됐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숙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소희는 준혁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준혁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못 들었어. 소희는 잠시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나 잠깐 혼자 있어야겠어요.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혼자? 당장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소희가 말했어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자격증이 든 서류 봉투. 소희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27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소희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준혁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당장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 대표 소개로 소희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건물 3층, 창문 하나 있는 방. 간판은 소박했습니다. 이소의 장부관리실. 소희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소희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고아원 후배였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차렸는데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언니,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소희가 웃었어요. 앉아. 내가 하나씩 알려줄게. 장부 쓰는 법, 영수증 정리하는 법, 세금 신고하는 법. 하나씩 알려줬어요.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언니, 진짜 잘한다. 27년 했으니까. 그해 겨울, 고아원 앞으로 장학금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에는 이소희가 적혀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소희는 창문에서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준혁이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어요. 소희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준혁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 안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간판을 바라봤어요. 이소의 장부관리실. 27년 동안 이 집에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이제는 간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이제는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오래 버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끝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희 씨가 되찾은 건 돈이나 자리보다 자기 이름이었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 이름이 희미해지는 시간을 지나기도 하죠. 하지만 버틴 시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그 시간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